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공공기관의 한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민원인은 해수욕장 주차장 운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공무원에게 앉아있는 자세가 그게 뭐냐며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내뱉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민원인 모습에 여성 공무원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는데요. 이 민원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한 여성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한 심한 성희롱 발언,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실신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폭언으로 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일을 못하게 만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성희롱성 폭언을 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자,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은 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현장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폭력 등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해쳤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건에서 상해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신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폭넓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주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팎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안주영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신다고요? 예,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조력을 드리고 있고요. 모든 사건이 그렇겠지만 형사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연 앞에 소개된 그런 성희롱 사건 이런 데에서 보면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 보면 아, 우리 여성들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세졌으면 좋겠다.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같이 좀 대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쌍방폭행처럼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형사사건에 잠깐 피해자로 여성이 늘 등장하는 거 가슴 아프고 좀 그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형사사건 많이 하신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 대출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업체에 대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는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대출이 어렵고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해지니 그 작업을 먼저 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몇 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죠. 담당자는 신용점수를 올리기까지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니 작업이 끝나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요. 그 후 경찰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제가 대출업체에 전달했던 계좌가 주식, 암호화폐 리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니 고소인은 암호화폐 투자 자문으로 고수익을 남겨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상대방이 잠적해 전액을 잃었고 그때 이용된 계좌가 제 통장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자가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대포통장을 만들어줘 버린 셈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출을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등에 이용할 대포 통장의 명의자를 꼬드기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포 통장 명의자로 이용당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 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례자는 지금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출을 그냥 받으려다가 모르고 통장을 건넨 거잖아요. 이럴 네. 경우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변호사님? 예, 흔히들 공범이라고 알고 계신 것 중에 방조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방조죄란 어떤 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둑이 도둑질을 잘할 수 있도록 방범이 허술한 집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행위가 절도죄의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사례자가 자기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네. 예, 따라서 사례자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나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례자의 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보이스팅 조직과 결국에는 이제 나는 관련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례자가 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통화 기록 등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잘 찾아서 경찰에 제출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하였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대포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로 인해서 사실 이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 얻은 이익이 없다면 네.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옛날에 한번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뭐 약간의 그 비용을 좀 받았더라고요. 통장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 비용을 일부 받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점도 전혀 없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경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를 기대하거나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사례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통장을 이렇게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이 되어버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요. 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 사이트가 더욱 성행하면서 같은 사례로 자신도 모르게 대포 통장의 명의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매해 수천 명 이상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한 조직은 그 신상을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처벌을 면하고 있고 통장을 네. 빌려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들은 또 해외에 있어서 잡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뭐 조선족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변호사님 오늘 이 사례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그 대포 통장이 또 다른 타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또 그것을 양도하는 것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금융실명제 실명법 위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은 실명으로 자기가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네. 위반이 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예, 아니고요.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 재산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좀 그 처벌하는 부분이 취지입니다. 문제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20대들이 그렇죠. 새로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 대출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그걸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벌금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가슴 아파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또 이런 사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작도 못 해보고 전과자가 돼버리는 사례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조금 경계 삼아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안주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서은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